있는 에너지 범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예요. 네. 오케이? 네. 그러면 지금 N형 반도체의 자유전자 같은 경우는 전도띠에 있으니까 에너지 상태가 높습니다. 응? 높은데 이 자연 상태에 있는 모든 시스템에서 물질들은 안정적인 상태로 가고자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오케이? 네. 여기서 안정적인 상태라고 이야기하면 에너지적으로 봤을 때 낮은 에너지 상태가 당연히 안정되겠지. 네. 근데 N형 반도체만 있을 때 전도띠에 전자가 올라가 있는 것, 즉 높은 에너지 상태로 존재했던 이유는 내려갈 자리가 없기 때문이야. 원자값비가. 그지? 내려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해 놓고 봤더니 여기 체크한 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바로 밑에는 자리가 없어. 근데 고역해 봤더니 내려갈 수 있는 빈 구멍이 하나 있네. 그죠? 네. 빈 구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자는 어떻게 하냐? 나는 무서우니까 밑으로 내려가겠다. 내려가 버립니다. 응? 그럼 이 전자가 이 빈 구멍, 즉 양공을 채워버린다는 거지. 네. 채워버린다는 것은 이 자유전자는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 양공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오케이? 네. 즉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하고 나면 이 접합부 주위에 있는 녀석들은 이 전자가 내려가서 원자값비의 양공을 채워서 전하 운반자가 없어지는 그 영역이 발생됩니다. 알겠어? 네. 바로 옆에 내려갈 수 있는 자리가 있으니까 내려가 버린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 자유전자도 없어지고 이 양공도 없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겉에서 봤을 때. 이렇게 전하 운반자가 사라지는 어떤 일부 층이 생깁니다. 근데 이 멀리 있는 녀석은 채우려고 했더니 너무 멀어서 채울 수가 없는 거지. 응? 요 층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공핍층이라고 이야기한다. 공핍. 그러니까 전하 운반자가 존재하지 않는 층이다. 응? 근데 선생님이 계속해서 지난 시간부터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넌지시 이렇게 툭툭 던지지. N형 반도체가 정기적으로 뭘 띄고 있어? 라고 물었죠. P형 반도체는 뭘 띄고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중성. 둘 다 중성이었습니다. 네. 근데 공핍층 한번 봅시다. 얘 원래 중성이었어. 네. 근데 지금 전자가 사라졌지. 그럼 네. 정기적으로 뭘 띄는 거죠? 플러스를 띄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플러스라고 선생님이 기호로 표시해 놓는 거는 정기적인 극성으로 뭘 띄고 있느냐를 표기한 것이지 전하 운반자를 표기한 것이 아닙니다. 전하 운반자는 동그라미로 표기할 거예요. 자, P형 반도체는 양공이 있을 때 지금 중성 상태였는데 전자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얘는 정기적으로 마이너스를 띄게 되겠죠. 마이너스를 띄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어렵습니다. 내가 만약에 내가 전자를 하나 여기다 가져다 놓는다면 전자는 어디로 힘을 받을까? P형 쪽으로 힘을 받겠니? N형 쪽으로 힘을 받겠니? N형 쪽으로 힘을 받습니다. 왜? 얘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영역이니까 전자를 밀어낼 겁니다. 얘는 플러스를 띄고 있는 영역이니까 전자를 끌어당길 거고요. 그래서 이 층이 생김으로 인해서 여기 이쪽에 있는 전자는 이 P형 쪽으로 건너가서 내려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층이 일부 두께만큼 생기고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갖다 붙여 놓으면 전자가 더 갈 수 없게 얘들이 힘을 작용하고 있는 거거든. 응? 자, 그러면 이 에너지 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에너지 띠. 요 에너지는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에너지 준위, T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에너지 준위를 이야기했었습니다. 에너지 준위 같은 경우는 전자의 무슨 에너지를 갖고 이야기했었니?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포텐셜 에너지의 절반 가지고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었고요. 즉 이 에너지 T는 전자가 가지는 포텐셜 에너지로만 이야기해도 무방합니다. 응? 근데 포텐셜 에너지라고 했던 거는 뭐였냐? 전자가 잠재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일을 얘기했던 거다라는 거죠.
E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잠재적으로 많이 남으면 많이 남을수록 포텐셜이 어떤 거요? E를 앞으로 많이 받을 수 있어. 포텐셜이 높은 거죠. 네. 낮은 곳에 있냐 높은 곳에 있냐 이거는 E를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양을 가지고 포텐셜을 정의했거든. 그러니까 E를 앞으로 많이 받을 수 있으면 포텐셜 에너지가 높은 겁니다. 응? 근데 이 포텐셜 같은 경우, 이 에너지 D 같은 경우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됐던 포텐셜 에너지냐? 원자핵에 의해서 결정됐던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원자핵의 전기력에 의해서. 근데 여기에는 또 다른 변수가 생겼습니다. 공핍층이라는 녀석. 공핍층이라는 녀석이 왜 변수냐? 여기 전자를 놓았을 때, 자,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겠습니다. 응? A라고 하고, B라고 하고. 그러면 이 공핍층 영역도 마찬가지로 전자에게 힘을 가해서 일을 해줄 수 있는 영역이 되는 거잖아. 그죠? 플러스를 띄고 마이너스를 띄고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를 띄고 있기 때문에 전자에게 힘을 가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새로 생긴 겁니다. 원자핵과 무관하게. 그러면 이 녀석에 의해서 지금 얘가 일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자 1번 위치와 2번 위치를 놓고 우리가 비교를 해봅시다. 지금 이 공핍층 영역에 전자를 놓으면 전자는 일을 받았을 때 오른쪽으로 일을 받겠니? 왼쪽으로 일을 받겠니? 어느 쪽? 오른쪽으로 일을 받습니다. 그러면 1번 위치와 2번 위치를 비교했을 때 앞으로 일을 받을 수 있는 게 많이 남은 거는 어느 쪽이야? 2번이죠. 네. 그러면 이 공핍층에 의한 포텐셜도 우리는 고려를 해야 한다. 즉 P형 반도체 쪽의 포텐셜이 더 높다. N형 반도체 쪽의 포텐셜은 더 낮다. 무엇에 의한 포텐셜? 공핍층에 의한 포텐셜. 그럼 기존의 에너지 D는 원자핵에 의한 포텐셜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뭐가 생겼냐? 공핍층에 의한 포텐셜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그대로 공핍층에 의한 포텐셜을 더해주면 어떻게 되냐? 요 공핍층 영역에 의해서 A 쪽 부분은 A라고 표기한 부분은 높은 포텐셜로 갈 거고요. B라고 표기한 부분은 낮은 포텐셜로 갈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B 모양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와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수능 특강책을 보면 107페이지를 봤을 때 그 밑에 107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에너지 D의 모양이 이렇게 위아래로 시프트 되어서 보이는 모습이 있을 겁니다.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 중간 부분에 이렇게 경사가 진 형태로 포텐셜이 그려져 있습니다. 에너지 D 모양이. 그 경사가 진 게 뭐 때문이냐? 공핍층 때문이다. 공핍층이 왜 경사를 지게 하냐? 공핍층은 전하를 잃어버리면서 전기적인 마이너스 플러스를 띠게 되고요. 그 녀석이 전자에게 줄 수 있는 힘이 발생되기 때문에 N형 반도체 쪽과 P형 반도체 쪽에 에너지 D 모양이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가는 그런 형태로 변화가 나타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를 붙여 놓은 상태의 그림을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지금 P형 반도체 쪽이 올라갔죠? 양봉은 여기에 있고요. 전자는 이쪽에 있습니다. 즉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얘는 공핍층에 의해서 이런 에너지띠에 변화가 나타난다. 오케이? 예.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그럼 요 상태에서 우리가 다이오드의 P형, N형 공핍층, 양봉 전자 그리고 건전지를 연결하겠습니다.
건전지를 연결했습니다. 자, 건전지 기호에서 이 길쭉한 쪽은 플러스, 짧은 쪽은 마이너스를 띄고 있습니다. 응? 근데 이 회로에서 약간 건전지가 하는 행위에 대한 미시적인 관점에서 이 건전지의 행위를 설명을 해보자면 건전지 이 플러스 극이죠. 플러스 극은 당연히 전자를 끌어당깁니다. 응? 이쪽에서 전자를 하나 당겨서 반대로 넘겨서 밀어내는 역할을 한다. 응?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 도선에는 전자들이 가득 차 있고요. 하나 당기면 연쇄적으로 당겨져 옵니다. 즉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서 전자를 하나 빼내는 겁니다. 응? 전자를 하나 빼내서 여기서 전자를 하나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여기 전자 하나 없어질 거고요. 여기 양공 하나 없어질 겁니다. 그지? 그리고 전자들끼리 서로 좀 밀어낼 거 아니야? 그러면 N형 반도체라고 하면 전자들의 어떤 분포가 밀도가 균일하게 좀 퍼지려고 합니다. 퍼지려고 하는데 줄어드니까 이쪽이 밀도가 어쨌든 전체적으로 약해지겠지? 약해지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이 공핍층의 넓이가 확장이 된다. 양공도 마찬가지. 공핍층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공핍층이 확장된다. 그리고 이 건전지가 계속해서 전자를 빼내고 이쪽에 집어넣고 하면 얘는 어떻게 돼? 공핍층이 점점 늘어나겠지.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전화 운반자는 다 사라지겠나? 다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왜 다 사라지지 않냐? 아까 전에 여기서 얘기했다시피 N형 반도체의 공핍층 영역은 뭘 띄고 있었냐? 플러스를 띄고 있었습니다. 네, 마이너스를 띄고 있어. 공핍층이 넓어지다 보면 여기까지 오면 공핍층이 넓어지다 보면 플러스를 띄는 것도 더 커질 거고 마이너스를 띄는 것도 더 커질 겁니다. 응? 그럼 이 플러스들은 바보야? 아니야. 얘들도 전자를 끌어당길 겁니다. 그럼 결국은 언제까지 끌어당기냐? 언제까지 얘가 이 흐름이 나타나냐? 이 건전지가 끌어당기는 힘하고 공핍층에서 전자를 못 나가게 끌어당기는 힘하고 평형을 이룰 때까지. 평형을 이루고 나면 더 이상 전하의 흐름이 발생하지 못한다. 오케이? 그럼 이 상태에서는 공핍층이 확장되면서 건전지하고 줄다리기 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줄다리기 하는 상황이 평형을 이루는 어떤 시점에 이르게 되면 전하 흐름이 더 이상 나타나지 못합니다. 전하 흐름이 더 이상 나타나지 못하는데 선생님이 한 개 이야기하면서 설명하니까 뭐 시간적으로 좀 걸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건전지를 연결하면 순간적으로 평형 상태에 도달해버립니다. 순식간에. 즉 연결하자마자 얘는 더 이상의 전하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지.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즉 지속적인 어떤 전하 흐름이 나타날 수 없는 상태다. 이 녀석은. 그리고 이때의 에너지띠를 또 굳이 그려보자면 공핍층이 두꺼워졌으면 지금 이 공핍층에 의해서 포텐셜이 위아래로 시프트가 되는 거였죠. 그게 공핍층이 넓어지면 이게 시프트 된 게 더 넓은 구간에 대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즉 얘 같은 경우는 아주 공핍층에 의한 그 에너지띠의 어떤 위아래로 시프트 되는 것이 심화되어서 나타난다. 심화되어서 나타나고요. 전하 흐름이 발생할 수 없는, 지속적인 전하 흐름이 발생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즉 전류가 흐르지 못한다. 근데 이거를 반대로 한번 건전지를 연결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양봉이 있고
전자가 있고 여기에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건전지의 플러스 극은 동일하게 지금 연결된 쪽에서 전자를 땡겨와서 반대로 넘겨준다고 생각을 해보죠. 전자를 땡겨와서 반대로 넘겨준다. 그러면 지금 P형 반도체에서 이 건전지와 연결된 부분에서 전자를 하나 뺏었어. 뺏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얘는 자유전자가 없었거든. P형 반도체는 어차피. 전자를 뺏으면 어디서부터 뺏는 거야? 원자가 D에서 뺏는 겁니다. 원자가 D에서. 여기서 전자를 하나 뺏어버리면 전자가 하나 튀어나오면 양봉이 하나 생기는 거죠. 양봉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자를 하나 또 집어 넣어주는 거지. 그럼 건전지가 어떻게 하는 어떤 짓을 하는 거냐? P형 반도체의 전하 운반자, 즉 양봉을 늘려주고 있고요. N형 반도체의 자유전자를 늘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얘들끼리 확산이 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공피층이 축소됩니다. 그럼 공피층이 완전하게 사라지냐? 막 들러붙어서 공피층이 아예 없어지냐? 그건 아닙니다. 공피층이 사실 자연 상태에서 그냥 붙여 놓았을 때 어떤 평형점 있죠? 평형점은 그냥 외부 힘이 아무것도 없을 때 결합할 수 있는 어떤 두께라는 거야. 이 범위 안에 들어오면 이 양공하고 자유전자는 결합할 수 있다. 즉 내려갈 수 있는 어떤 범위, 그 범위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자유전자와 양공이 지금 이 공피층 바깥쪽에 있는 것은 결합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결합할 수 있는 범위 안으로 집어 넣어줬어. 건전지가 어떻게 보면 이쪽에 빼내면서 확산이 일어나면서 집어 넣어준 거야.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되냐? 공피층이 일부 축소되면서 여기서 자유전자와 양공이 결합을 하는 거지. 자유전자가 아래에 에너지 D로 내려가면서 결합을 하는 거다. 즉 에너지 D로 보면 거의 공피층 두께가 아주 좀 기존보다 얇아지면서 결합할 수 있는 어떤 범위에 와서 얘가 그냥 내려가서 결합할 수 있는 그 범위까지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공피층이 일부 축소되면 점점 축소되려고 하는데 결합을 해버리면 공피층이 다시 늘어나는 거지. 그리고 밀어넣는 거는 공피층이 축소되는 거고 얘들이 결합하는 거는 공피층이 늘어나려고 하는 거고 그게 사실 어떤 일정 두께에서 유지가 되면서 정상 상태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밀어넣는 만큼 얘들은 결합을 해버리는 거야. 그럼 공피층은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어떤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얘는 지속적으로 밀어넣고 여기서는 지속적으로 결합을 한다. 즉 전하 흐름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얘는 전류가 흐르는 거죠. 전류가 흐른다. 즉 이 다이오드는 그냥 뭐 크게 별거 없습니다. 뭐 크게 생각할 건 없고 건전지를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결과론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건전지 연결 방향에 따라서 전류가 흐를 수도 있고 안 흐를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핵심적인 관점에서 전하 흐름까지 가면 건전지를 전류가 흐를 수 없는 그 방향으로 연결을 했을 경우에는 공피층이 두꺼워지고 에너지 D가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시프트 되고 위아래로 이게 변화가 생기고 공피층이 두꺼워진 상태에서 얘는 그냥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 전하 흐름이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전자를 이쪽에서 떼와서 밀어 넣으면서 공피층이 좀 축소가 되고 그 어떤 일정 범주 안으로 들어오면 이 전도띠에 있던 자유전자가 원자값뒤로 내려가면서 양공과 지속적으로 결합을 하고 주변에서는 지속적으로 집어넣고 전류가 지속적으로 흐를 수 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전류가 흐를 수 없는 어떤 전압 상태다. 전압 바이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역방향 바이어스. 얘는 순방향 바이어스.
오케이? 역방향 바이어스, 순방향 바이어스. 그리고 연결 상태에 따라서 전류를 흘려주냐, 흘려주지 않냐가 결정되는 이 작용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정류작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류작용. 자, 그러면 다시 순방향일 때 이 PN 접합 다이오드가 어떤 문제 상황으로 제시될 때 어떤 식의 진술을 하냐 하면요. 건전지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 순방향으로 연결했을 때, 양공은, P형 반도체의 양공은 N형 반도체 쪽으로 몰려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양공의 이동 방향을 보면 공필층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N형 방향으로 가고 있죠. 자유전자는 N형 반도체에서 P형 반도체 쪽으로 몰려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역방향 바이어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이 전하 운반자, 양공과 전자가 접합면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처음에 연결을 하면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 그리고 공필층이 두꺼워진다, 공필층이 얇아진다. 이런 형태의 어떤 진술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순방향 바이어스에 해당되는 이야기인지 역방향 바이어스에 해당되는 이야기인지 그거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다이오드를 보통 사용하는 게 정류 회로를 만드는데 많이 사용하는데요. 자, 106페이지 한번 봅시다. 106페이지 아래쪽에 정류작용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거기 교류회로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교류. 왜 뭐야 이거? 안 좋은 거는 좀. 교류회로. 교류회로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전지를 그림으로 표현할 때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즉 전류의 방향이 플러스에서 전류가 나와서 빙 돌아서 마이너스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전자의 이동 방향은 전류의 방향과 반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건전지 같은 경우는 직류회로라고 이야기해서 직류전원이라고 이야기해서 계속해서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흘려보냅니다. 근데 한쪽 방향으로만 흘려보내는 전류 같은 경우는 일단 문제점이 있는 게 나중에 배울 테지만 전압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렵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데는 에너지 손실 측면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옛날에 누구지? 너는 혹시 알고 있니? 처음에 전기가 공급되기 시작할 때 이게 직류와 교류의 어떤 싸움이 있었잖아. 에디슨과 테슬라. 그치, 에디슨과 테슬라. 근데 어쩌다가 그 아저씨 이름 뭐지? 네? 테슬라 회장. 일론 일론 머스크는 어쩌다가 테슬라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을까? 테슬라. 아무튼 테슬라 자기장 단위도 테슬라다 얘들아. 네. 똑똑해. 내가 얘기했니? 아니요. 아니잖아. 누가 얘기했어? 그냥. 자기장 단위가 테슬라라는 걸 알고 있어? 네. 똑똑한데? 작년 니네 선배들은 그 지스트 면접 볼 때 그것도 대답을 못 해갖고 갑자기 뇌정지 와가지고 야, 그리고 여학생이 반에서 지금 광유쌤한테 상윤이 얘기하는 누구야? 얘요, 예. 종복쌤이 물리시간에 상윤이한테 휴지 뜯어오라 그랬다. 예. 상윤이 네가 뜯어놓은 휴지야. 지난번에. 지난번에? 윤이 상윤이. 가장 재밌어. 광유쌤이 이게 이 말하는 거 한 번씩 보면 정신 나간 것 같아. 말이 딱 나와 막. 정신이 없어. 광유 형. 선생님보다 2살 형. 우와.
뭐야 마. 선생님이 딱 2살 어려 보이지 않니? 그 2살 어려 보이지 않니라고 물었는데 내가 뭐야 이거? 어려 보인다는 어려 뜻이에요. 보인다. 오케이. 개컵 우리 박소리. 학교에 선생님 어린 축이라니까 어린 축이었는데 지금 왠지 너무 이 학교 오래 있으면서 지금 중간 이상으로 넘어간 느낌이 들어서 지금 조금 속상해. 선생님 처음에 이 학교 왔을 때 선생님보다 어린 선생님 진짜 한 손에 꼽았거든. 쌤. 어? 쌤 정은 쌤보다. 정훈 쌤보다는 형이지. 아. 정훈이. 오늘 정훈 쌤 갔는데 그래도 기억해주고. 아무튼 선생님 어려. 선생님 테슬라가 된 계획이 있어요. 찾았어요. 왜? 물리학자이자 전기공학자인 니콜라 테슬라가 AC 인덕션 모터 특허를 냈는데 이거 이용해서 스포츠카 만들려고 테슬라로 지었대요. 사람 이름 따서. 테슬라한테 허락 받았대? 모르겠어요. 니콜라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약간 보면 약간 사기꾼 같은 느낌이 좀 들어. 테슬라 잘생겼는데? 근데 테슬라 잘생겼어요. 잘생겼는데? 무슨 뭐 잘생겼으면 뭐 어떡하려고. 죽은 사람인데. 오. 할아버지. 슬라 형. 자, 어쨌든 교류회로. 자, 직류회로 같은 경우는 한쪽 방향으로 전류를 계속 흘려주지만 우리가 발전하는 방식과 송전하는 방식 때문에 교류회로를 계속 사용하고 있고요. 교류 같은 경우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류 전원을 연결을 해놓으면 여기에 전구를 연결해놨다라고 할 때 얘는 정신없는 애야.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흘렀다가 반시계 방향으로 흘렀다가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1초에 60번을 반복합니다. 1초에 60번. 그래서 진동수가 60이다 해서 60Hz라고 이야기하지. 그리고 일본, 자판, 일본은 50번 진동합니다. 50번. 그래서 우리나라 전자기기 그대로 들고 가서 일본 같은 데 가서 쓰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어찌됐건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서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정의하고 반시계 방향을 마이너스로 정의한다 했을 때 시간에 따른 전압 그래프를 그려보면 전류 그래프라고 해도 되고요. 시간에 따른 전류 그래프를 그려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사인파 형태로 움직입니다. 진동을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일 때 직류 전원으로 생각하면 마치 요런 회로로 흘렀다가 요때는 그 다음 구간에는 요런 회로로 흘렀다가 요게 계속 뒤집혔다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거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송전의 문제 때문에 교류 전원이 들어오지만 실질적인 전자기기들, 니네 그 노트북이네, 그 태블릿이네, 뭐 그 핸드폰이네, 뭐 다 있잖아. 걔들은 전부 다 직류 전원 씁니다. 직류 전원을 쓰는데, 그래서 이 왔다 갔다 거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는 뭘 설치하냐? 플러스 방향으로만 일단 전류를 흘려주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반도체를 연결을 해 놓는다면 지금 건전지가 이런 모양일 때는 전류가 흐르는 거죠. 봅시다. PN 지금 요게 순방향 바이어스인데 순방향일 때 P형 반도체와 플러스 극이 마주 연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뭐 순방향이냐 역방향이냐 구분할 때 딴 거 뭐 여기 공핍층이 확정되고 전화 운반자가 어떻고 이거 다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죠? 딱 그냥 회로 연결된 상태 보고 이게 순방향이다 역방향이다 기억은 해놔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플러스랑 P형 같은 P형끼리 연결된 게 순방향이다 생각하세요. 그냥 그러면 지금 요런 다이오드를 연결해놨을 때 지금 여기 초록색으로 그려놓은 것과 같은 전류 방향은 순방향으로 흘려줄 거고요. 얘가 시간이 지나서 뒤집혔을 때는
요럴 때는 전류를 흘려주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다이오드를 그림과 같이 연결을 해 놓은 상황에서는 플러스 방향에 대해서는 흘려주고 마이너스 방향에 대해서는 흘려주지 않는다. 즉, 요 녀석 1 다이오드를 연결했을 때는 위쪽만 툭툭 남게 된다. 얘는 흐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이오드를 연결해서 한쪽 방향만 살려놓는다고 하면 우리 전기 기구는 고장은 안 나겠지만 사용은 하겠지만 여기 전등을 켜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뭐 깜빡깜빡거리겠지.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그리고 이 반대로 흐르는 이 상황도 분명히 전기 에너지에 해당되는데 에너지를 날려먹는 겁니다. 그래서 정류회로를 실제로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냐? 다이오드를 4개를 활용한다. 다이오드 4개. 그 4개가 그려진 게 107페이지 위에 그려져 있죠. 107페이지 위에 그려져 있습니다. 얘는 또 안 나오고. 쭉쭉쭉쭉쭉. 우와, 왜 이래? 이야. 여기 정보를 한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갈 때를 플러스, 반대로 돌 때를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방향 플러스 방향과 마이너스 방향. 플러스 방향일 때도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게 하고 싶어. 그러면 플러스 방향일 때 이쪽으로는 가게 하고 이쪽으로 못 가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이오드를 어떻게 연결하면 되냐? 여기에는 P, N 이렇게 연결하면 P향 쪽으로 전류가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는 NP 이렇게 해놓으면 못 흘러갑니다. 근데 마이너스 방향으로 갔을 때도 이 파란색 화살표로 가게 하고 싶어요. 마이너스 방향일 때, 즉 이렇게 왔을 때도 이쪽으로 흘러가게 하고 싶고 이쪽으로 못 흘러가게 하고 싶어. 그죠? 그러면 여기는 PN NP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초록색과 같이 전류가 왔을 때, 전류 흐름이 왔을 때 지금 여기서는 오른쪽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갈래길이 생겼지.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서 N형 방향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역방향이죠. 얘는 파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초록색과 같이 플러스 방향으로 전류 흐름이 발생할 때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오면 어디로 가냐? 여기도 P고 여기도 P야. 그럼 둘 중 어디로 가야 되냐? 둘 중 어디로 가야 되냐? 얘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거는 어찌됐건 전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데 이쪽으로 가려고 봤더니 여기가 에너지를 쓰기 전이기 때문에 전압이 더 높은 위치다. 그럼 얘는 이쪽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길이 열려 있더라도 못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아래쪽으로 와서 이 파란색 그 초록색 방향의 어떤 전류 흐름의 방향이 완성이 되는 거죠. 플러스 방향일 때. 그리고 마이너스 방향일 때를 따지더라도 와서 이쪽으로 갑니다. 내려왔어요. 여기 와서 똑같이 가는 길인데 아까 전하고 동일한 이유죠. 초록색일 때 여기나 빨간색일 때 여기나 지금 전구를 지나기 전하고 전구를 지난 후하고로 따지면 반대로 역행할 수는 없습니다. 얘는 이쪽으로 흐릅니다. 그러니까 다이오드를 이렇게 4개를 연결해 놓고 나면요. 플러스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든 마이너스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든 즉 그래프를 그렸을 때
원래 전원이 주고 있는 거는 플러스 방향과 마이너스 방향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전류의 흐름이 발생하지만 이 전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전류의 흐름 방향이 다 파란색 화살표 방향, 동일한 방향으로 변해 있다. 오케이? 동일한 방향으로 변해 있습니다. 즉, 이 전구의 입장에서의 전류 흐름 방향을 따지면 위쪽 방향으로 다 살아남는 겁니다. 한쪽 방향,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4개를 가지고 정류 회로를 만들면 한 개를 가지고 만들었던 이 아래쪽을 아예 손실을 일으키는 것과 다르게 4개를 이용하면 모든 방향을 다 살려 놓을 수가 있다. 그래서 다이오드 4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방향을 한쪽으로 다 맞춰주고요. 정류 회로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되겠지만 패러데이 법칙에 따르면 이 전류 흐름이 계속 변하면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코일 같은 거 쓰면, 축전기 같은 거 쓰면, 그러면 걔들은 이렇게 위아래로 출렁거리는 것들을 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메꿔주는 역할을 해서 거의 일자로 쭉 일정한 전류를 흐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회로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오늘은 다이오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한쪽 방향으로 다 돌려줄 수 있다. 이 초록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는 생각을 안 해도 되고요. 한쪽 방향으로 다 돌릴 수 있다. 다이오드 4개를 쓰면. 그러니까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한쪽 방향의 전류만 흘려준다 해서 기호로 이렇게 하는데 이쪽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화살표 방향 PM 이따가 이어서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그거 나 혹시 물리 필기한 거 한번 보여줄 수 있어? 이거 엉망인데? 잠깐만. 아니 나 아예 중간에 따라가지 못했어. 배터리가 없어. 아유.